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댁 집안 식구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두 형님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7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위로 두 형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보통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모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 한다던데 저는 두 형님들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가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했어요. 형님들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최대한 말수를 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였던 상태라 형님들이 말을 걸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형님들에게 정말 질려버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괴로웠던 나머지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지른 돌발 행동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인지한 남편은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서둘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명을 지를 때부터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 자리에서 두 형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7년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두 형님들은 눈이 돌아버린 저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대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른 것도 모자라? 삿대질에 막말까지 하면 되겠어? 아주버님들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요. 제가 큰형님한테 화 좀 낸 게 잘못된 거예요? 형님들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제가 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연봉 2천밖에 안 되고 아주버님들은 연봉 2억이나 된다면서 저희 부부 무시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형님들이 난리인 거죠?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 정말 듣고 싶지 않아 대꾸하지 않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니 내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드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하도 감싸고 도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잖아요. 다음부터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자존심도 없어요? 동서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서방님이었으면 동서 밑에서 연봉 2천 받으면서 생활할 바엔 차라리 그냥 밖에서 다른 일 알아보고도 남았겠네요.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요즘 동서가 옛날과 다르게 사업 좀 잘 된다고 목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비전도 없는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 말이요. 얼마 못 가 망할걸요?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되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되게요? 오늘따라 동서한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생선 좀 많이 팔았나 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제 그만들 좀 해요. 어찌됐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형수님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최근에 일 좀 잘 된다고 하니까 배가 그렇게 아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형들 연봉엔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려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만들 해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도 계속 싸울 거면 다음부턴 이런 자리 안 받는 게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따로 만나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저도 형님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연 끊고 지내죠.
재수씨,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주 작정하고 깽판 치려고 온 거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몰라?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되자 시부모님이 중재를 했지만 이미 두 형님네와 저희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가 생겨버려 관계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두 형님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에 대해 전부 쏟아낸 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7년의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지 못해 가슴 한편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두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형님네와 한바탕 싸운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죠. 저는 각종 해산물들을 경매받아 남편이 식당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남편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건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야간 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할 바엔 차라리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새벽에 경매받은 해산물들을 아침에 납품한 뒤부턴 가게만 봐주면 나머진 제가 거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남편은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연봉 2천이라고 두 형님들이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남편한테 주는 월급은 남편 혼자 쓰라고 주는 용돈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춰준 건데 저희가 형님네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좋게 받아주기가 어려웠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 있는 시간도 많고 2억이라는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야 좋겠지만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조차 보낼 수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형님들은 애들 육아 핑계로 아주버님들 등 뒤에 달라붙어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하면서 살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희 부부는 훨씬 속 편했고 시댁에 갈 때는 두 형님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으로 잡아 시부모님을 배웠네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서 너무 편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용건인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 마감 시간 때 잠깐 얼굴 좀 보러 가도 되겠냐며 저와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다고 하길래 일단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가게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아주버님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가게로 온 건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첫째 아주버님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나쁘지 않다던데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려줄 수 없을까?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7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었던 아주버님이 제 가게에 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왜 물어보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제 기준으론 저희 부부가 먹고 사는데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수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따라오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아주버님이 받고 있는 연봉 2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선 전부 답변 드렸는데 왜 찾아왔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재수 씨가 하는 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우리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온 거긴 한데 일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 재수 씨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려고 온 거죠. 우리 일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이 일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버님처럼 머리만 쓰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봉 2억씩이나 받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니면 되지. 갑자기 수산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재수 씨, 형이랑 내가 몇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받아서 지금 백수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적도 좋고 지금까지 회사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형이랑 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쳐버려서 지금 멘탈이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연봉 2억.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이랑 나도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연봉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구조조정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고연봉자들을 전부 퇴사 처리해 버렸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금 연봉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 실적을 채우려는 거겠죠. 그렇게 회사에 뒤통수 맞아도 다른 회사로 가면 쉽게 채용이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용은커녕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회사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한 거였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형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직까지 내가 퇴사 처리당한 거에 대해 집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나갈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나중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될 텐데 그럼 집사람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재수씨가 요즘 일이 잘 된다고 하길래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형이랑 같이 와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선 노력하는 만큼 돈은 올려줬지만 내쳐지게 되니 지금까지 읽어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재수씨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꾸준하게 지켜본 결과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고 괜찮다면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두 아주버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연봉 2억이나 받던 사람들도 회사의 말 한마디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좋게 나서 다른 가게에서도 저희 해산물을 납품받고 싶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당한 두 아주버님들을 봤을 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되었네요. 두 아주버님들이 다른 사업도 아닌 제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무실에서 펜이나 굴리고 있었던 두 형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음식점을 차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터라 확실하게 자신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아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도 받지만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식당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가게 해산물들이 품질이 좋으면 지속적인 거래도 이루어져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확실하다는 걸
두 아주버님들이 지켜봐오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일을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상황이라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이 퇴사 처리를 당했다고 그대로 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터라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두 아주버님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좋게 풀어가려 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고 등지면서 살아봤자 좋을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주버님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들의 부탁으로 형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고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도전인데 배우는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주버님들과 나눴던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닭장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일에 치여 우울증까지 왔었지만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해산물을 다루는 기술들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면서 지금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 또한 아주버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시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 혼자서 대청소를 하던 도중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누워만 계신 중이라는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모두가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가족들 모두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시모가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붙였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째 형님의 말에 또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다시 제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툭툭 던지고 있었네요. 그 과일 나는 못 먹겠다. 동서가 깎은 과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깎아 먹어야 되겠네.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애들 학교 가면 부모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볼 텐데 수산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하면 또래 애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엄청 놀림 당하겠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수산업이야?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동서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 세상 쪽팔리잖아. 생선 장수라고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입에 풀칠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네. 이게 다 서방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서라고 생선 만지고 싶겠어요? 서방님이 능력이 없으니 동서라도 뛰어들어야죠. 형님이랑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애 돌보면서 생활비 받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동서는 남자복 지질이 없네. 불쌍한 인생이야. 형님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어요. 인생 참 편하게 사네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려나. 아주버님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형님들도 사회로 뛰어들어야겠네요.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을까? 저는 그이랑 함께 사는 거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형님들 가정에나 신경 쓰세요. 어머, 동서가 우리 집안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사회로 뛰어들 날이 올 것 같아?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거야. 연봉 2억 받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러 다닐 거니까 동서나 평생 생선 만지면서 허송세월 보내. 본인 걱정이 나을 것이지. 별 거지 같은 게 남 걱정을 하고 있어? 첫째 형님의 마지막 말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과일 깎고 남은 껍질을 한데 모아 두 형님들에게 집어던져 버리자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즉시 내 현직 명함을 꺼내 두 면상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두 형님들은 테이블에 떨어진 명함을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변해버렸고 두 아주버님을 외쳐 불렀네요. 아니, 이거 뭐야? 당신, 잠깐만 이리 좀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랑 둘째 서방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동서수산시장 가게 명함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 몰래 둘이서 무슨 이상한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왜 명함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거냐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니들 남편이 내 회사 계약직 사원이야. 내 말 이해 못했어? 내 가게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뭐라고? 아니, 여보. 지금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번 달도 나한테 생활비 줬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거 내가 저금해둔 돈을 빼서 당신한테 준 거야. 형이랑 나 몇 달 전에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 받았어. 다른 회사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전 직장보다 업무량은 많은데 연봉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길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재수 씨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그랬지. 당신이 재수 씨가 하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내가 재수 씨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줬겠어? 형이랑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안 그래도 요즘 내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했잖아.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을 테니까 당신도 결정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비도 많이 줄일 거고 검소하게 살 거야.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미래를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 나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배우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것도 믿기지 않는데 나보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본격적으로 수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려 했는데 현재로선 내 마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막내 동생네처럼 나랑 같이 이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보험 설계사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넣고 기존 고객들에게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일이었어. 연봉 2억 만드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당신은 아예 일할 생각도 없이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흥청망청 쇼핑이나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내 심정을 전혀 모르겠지.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 당신도 이제 놀고 먹은 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야? 나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야.
동생네 밑에서 완벽하게 일을 배우고 내 인생도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나랑 함께 살면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조만간 수산시장으로 나와. 당신 지금 미쳤어? 나보고 그 비린내 나는 시장에 가서 징그러운 생선을 만지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그럼 이제 백화점 쇼핑도 못하고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못 먹는 거야? 내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못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이혼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 막내 동서 손 봤어? 저게 여자 손이야? 팅팅 불어터져서 거칠어진 저 손을 보라고. 내 인생에 수산시장에서 일할 날은 절대 없을 거야. 연봉 1억 받아도 되니까 그냥 회사에 출근해. 매달 한 번씩 명품 쇼핑하던 거 두세 달에 한 번 사면 되잖아. 두 형님들은 수산시장에서 저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두 형님 내외는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님들은 절대로 저처럼 일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주버님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님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차라리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매일 사치 부리던 두 형님들이 너무 속물 같았다고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버린 두 형님 내에는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단물만 빨아먹다가 갑자기 쓴물이 들어오니 더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두 아주버님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님 내에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주버님들이 그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이력이 있어서 수산업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 일을 했었을 때 고객분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께 직업을 바꾸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순조롭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매로 받은 좋은 수산물을 납품까지 하게 되자 성과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었고 두 아주버님이 둘이서 힘을 합쳐 움직이니 저희 가게는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두 아주버님이 그동안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증명이 되었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성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직원들까지 몇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면서 두 아주버님들은 영업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을 응대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되어가니 형님들의 기회까지 들어갔는지 숙려기간 중에 다시 아주버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가 펼쳐져서 두 형님들은 전에 받았던 연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은 성과가 보이게 되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두 아주버님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미 실망을 많이 했는지 두 형님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일에 몰두할 수 있고 허튼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두 형제는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두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당장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애들까지 내팽개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돈 좀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또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실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죠. 한동안 수산시장에 계속 얼쩡거리길래 너무 속보여서 소금물을 한 바가지 퍼서 두 사람의 얼굴에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큰형님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최근에 작은 아주버님은 이혼 후 새 애인도 생긴 눈치예요. 조카에게도 잘해준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선택은 아주버님 몫이겠지만 저는 묵묵히 아주버님의 길을 응원해 주려고요. 큰형님은 끝내 아주버님을 다시 설득했는지 이번에 저희 앞에 다시 얼굴을 비쳤는데 말로는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긴 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다시 힘들게 재결합을 하게 된 만큼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낸 40대 접어든 여자입니다. 현재 11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와 딸에겐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딸을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문안을 오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를 문제 삼던 시모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는 항상 받는 건 당연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건 상당히 아까워하셨어요. 이런 시모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알았던 터라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11년이나 버텼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모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긴 했었지만 항상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건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뭐라도 사가야 된다고 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샀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냥 하나 사는 거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안의 바카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바카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바카스를 산 거야? 아니면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야? 매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서 나온 거 같은데? 아, 병문안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과일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만 사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나 봐요. 제가 이것저것 사놨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바카스를 사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니?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낫지. 바카스 한 박스가 뭐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네가 뒤에서 제지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매점에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언제 환불하고 있어? 저녁에 나한테 바카스 값 계좌이체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바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바카스를 산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이 산 바카스 값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먼저 저희 엄마 병실로 들어가신 시모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시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색한 미소로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받아주지 않으시곤 의자 하나를 끌고 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병실란은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이었죠. 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돈을 쓴 거 알아요? 아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라. 남의 부모한테 내 아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돈께서 입원만 안 하셨었어도 내 아들이 쓸데없이 바카스 같은 건 사지 않았겠죠. 아까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긴 뭐해서 예의상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대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니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구만. 요즘엔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온 동네 암 걸렸다고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는걸. 일을 꼭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고 가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는 것 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들, 대충 얼굴 뺐으니까 나랑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 쓸데없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있을 거니? 지금 엄마랑 얼굴 같이 비쳤으면 됐잖아. 어차피 너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병원에 끌려왔을 텐데 여기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배나 채우도록 하자.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지금 환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멀쩡하시면 그런 막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신데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면 되겠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신 거잖아. 당신이 병원에 온다는데 내가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런데 막상 와도 나는 할 게 없는 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엄마랑 나는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까 매점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잊지 말고 계좌로 8,000원 보내면 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엄마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병원에 가려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가도 시모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모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자주 있었던 일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마가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면전 앞에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시모의 말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시댁지방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던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힘들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날 엄마와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시모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 당신이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을 당신한테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단순한 병도 아니고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은 혼자 해? 그리고 우리 둘이 갈라서면 유리는 어떻게 할 건데? 11살이면 다 아는 나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솔직히 아까 병원에서 했던 말들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쓰셔야지. 80억이나 되는 상가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까 결국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 같으면 그 상가 처분하고 남은 인생 편히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 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재작년에
장인어른 세상 떠나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한푼이 아쉬운 지금 시점에 장모님께서 건물 처분하시면 우리 가족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당신한테 넘기고 요양원에서 푹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언제부터 우리였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인생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엄마가 혹시라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재산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시댁 집안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절대 굽히지 않자 남편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한바탕 한 이후 다음날 시댁 식구들 전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다들 두 눈을 붉히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둘만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몰려오실 필요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뭐든지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사돈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니? 이참에 그냥 너한테 상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덕 좀 보면서 살 수 있잖아.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상가 시세가 80억이라며. 딸랑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너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그 건물을 국을 끓여 먹던 밥을 해 먹던 하지 않겠어? 너무 짜게 구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가 건물 처분하던지 너한테 증여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나도 사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언니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암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도 아닌데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만큼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인 상태인데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로만 나눠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발톱을 숨긴 채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제가 내린 결정을 단호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좀처럼 좋게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제 딸을 내세우면서 이혼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모가 참고 있던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유리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 내가 손녀까지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나가라는 거야. 혼자만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11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 손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니?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얘가 이젠 아주 개념까지 상실했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데려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려는 거죠? 불만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 딸 유리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오만정 다 떨어지게 행동하셔놓고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의사를 꺾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난리를 치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죽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걸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제 딸 유리를 데리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를 아무리 기다려도 학원에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이미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찾았는데 때마침 나오신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유리가 아직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온 적이 없었던 남편이 데리고 갔다며 한참 전에 같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저는 급하게 학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연락도 없이 유리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신이 일부러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좋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유리는 당신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건데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 어떻게 할래? 당신 딸 평생 얼굴 못 보게 해줄까? 아니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갈래? 지금 당장 선택해. 허튼 생각하는 순간 난 유리랑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당신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워낙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중에도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병원에 가서 장모님 상가 건물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가가 증여가 됐다는 서류를 보여준다면 그때 유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제가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엄마는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조만간 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과의 상황들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곤 더는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시댁 집안 식구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무언가라도 떨어질까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딸만 돌아온다면 그때는 바로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딸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굴을 향해 날아가면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별일 없었다면서 흥분한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11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뺨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길래 귀를 기울여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유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말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건물을 증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죠.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면 저희가 의심받게 된다고요.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니까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분명 유리를 데리고 도망칠 게 뻔해요. 저와 이혼할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여받고 바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저를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함께 사고가 나야 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지 자식을 위험에 내몰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80억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만 멈추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혼은 다시 하면 되고 아이도 다시 낳으면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린 장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하면 그 충격에 같이 세상을 떠나겠죠.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소파로 돌아와 잠든 척 돌아 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충돌 사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80억 건물을 남편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르려는 것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 자기 핏줄인 딸까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다가왔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녹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고 남편의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형사분들은 남편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고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사 자리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좋은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면서 저와 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고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저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뒤쪽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 없는 어디론가 달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한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는 듯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형사분들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높이면서 남편의 차를 바짝 쫓았고 추월을 통해 형사분들의 차로 남편 차를 감싸면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량도 똑같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눈치를 챘는지 핸들을 돌리려 하는 순간 형사분들이 의문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남편이 당황스러워하자 저는 멈춰선 차량 안에서 딸과 함께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통화를 듣지 못했고 형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남편은 형사분들께 연행이 되었고 함께 계획했던 사람 또한 붙잡히면서 모든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됨과 동시에 그 사람과 지긋지긋했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핑계로 만남을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절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의 병원도 옮긴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또 다른 해를 갈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는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제 딸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엄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의료 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3년이 지난 뒤 또 다른 무언가를 남편이 계획할까봐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할 인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 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돈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 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 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자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2판 4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시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모는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모는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모는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